예, 우리 6번부터 계속 한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볼까요? 218페이지에 6번입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2009년 CTA 기출문제고요. 1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해버리면 이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양도소득이 부당행위 계산은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5%의 그 초과하는 상당하는 금액일 때는 적용된다고 해서 일반적인 부당행위 계산 요건하고 동일하게 되고 있고요. 4번의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속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룹이 다르니까 이때는 전혀 통산이 안 되겠습니다. 5번 보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의해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은 납분기한 경과 후 2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고 해서 얘도 분납에 대해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를 둔 자이다. 그러면 국외자산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죠. 동그라미 1번 국외자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세에 대한 소득세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2번 보시면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도 맞고요. 3번 보시면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얘기 드렸죠? 국외자산은 특이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을 때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죠? 한도가 있긴 있지만 당연히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지상권과 전세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상권 양도도 전세권 양도도 이게 국외자산의 우리나라의 양도소득 범위랑 차이가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12번 문제. 거주자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액을 실제 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1년 기출문제고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갑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하고 다음같이 회계 처리했다. 보니까 한마디로 1억 1천에 사왔네요. 1억 1천에. 왜냐하면 장부가액으로 1억만 잡았지만 현재가 차림자금을 1천만 원 잡았으니까 1억 1천에 사온 셈이죠. 자, 이 건물과 관련하여 이 사람이 200만 원의 감가상각비와 2천만 원의 감가상각비와 그 다음에 200만 원의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상가액을 각 과세 기간에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면 갑의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차액 계산 취득가액은 8,800이다. 왜냐하면 장부가액으로 현재가치만 잡았지만 현재가치 할인차감까지 해서 이 사람은 1억 1천에 사온 셈이고요. 지난 수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2천만 원, 현할차 상각으로 200만 원 인정받았으니까 결론적으로 8,800만 원이 취득가액으로 돌아 맞는 설명이죠. 2번. 을은 비상장법인 주 A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 확인을 필요증빙 서류 없이 취득가액으로 확인은 불가능하다.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근데 다만 취득일 2개월 전에 주 A의 주식은 주당 15,000원의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거래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취득일 1개월 전에 2건 이상의 감정평가는 안 되죠. 감정평가 안 되는데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하여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의 평균액은 얼마냐면 17,000원인데 이 경우에 그냥 최근에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니까 15,000원으로 평가하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3번 병은 회사로부터 100주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은 만원으로 부여받아서 한 주당 시가 12,000원일 때 주식 매수 특권을 행사해서 100주를 취득했습니다.
12,000원에 행사했으니까 결론적으로 120만원에 취득을 했군요. 병이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모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1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겠죠. 그 다음에 4번 정은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8천만원인 건물, 이게 보니까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은 5억이고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1억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한 채를 특수관계 없는 무에게 부담부 증여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5억짜리 중에서 차입금 1억을 갚는 조건으로 했으니까요. 8천만원에 곱하기 5억 중에서 1억을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로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20%만 돈을 주고받은 셈이고요. 1,600만원만 세금 계산액이 나와야겠네요. 이 경우 정의 양도차익 계산 시 건물 취득가액은 1,600만원이다. 맞는 설명이죠. 마지막으로 5번 D는 4억에 취득한 토지를 배우자에게 6억에게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증여했대요. 그리고 증여받은 후 4년이 되는 날, 채 5년을 못 기다렸죠. 세법을 모르시나 봐요. 1년만 참으면 되는데 4년이 되는 날 배우자가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9억에 양도하였다면 배우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4억이 된다. 맞죠? 이거 배우자 간 이월과세에 걸려가지고 가운데 껴있는 배우자가 진두지휘를 하지 않았어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다만 이때 취득가액이나 취득 시기는 과거에 남편이 샀던 그 4억으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문제. 거주자 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후 주 A에게 양도한 국내 소재 건물 주택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갑의 2015년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를 물어본 CT의 2012년 기출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오고요. 양도차익에서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는 구조라고 했고요. 이 글자들은 저희가 좀 암기 좀 해달라고 그랬죠? 14글자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 보니까 양가로 1번 갑은 2010년 5월 9일에 해당 건물을 시가인 10억에 취득하면서 현재가치 할인차금 1억을 제외한 9억만 취득가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든 말든 이거는 10억에다가 이 9억에다가 1억을 더해서 10억으로 계산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2번 갑은 해당 건물의 보유기간 중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6천만 원의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과 9천만 원의 건물 감가상각비를 이미 필요경비에 지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9억에다가 1억을 빼서 계산했으니까 결론적으로 10억에 산 셈이고, 그동안에 필요경비를 얼마나 갔느냐, 필요경비로 9천만 원의 감가상각비 잡고요. 그 다음에 6천만 원의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잡았으니까 결론적으로 취득가액은 8억 5천만 잡히는 셈이네요. 그리고 아까 이미 자본적 지출을 1억 5천 잡았다고 그랬죠? 필요경비 1억 5천이 잡히죠. 그 다음에 3번 갑은 2015년 4월 8일에 해당 건물을 시가인 15억에 양도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5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해당 건물은 미등기 자산이 아니래요. 그리고 과세기간에 건물에 다른 것은 판 적이 없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5억에 곱하기 몇 년도에 사서 몇 년도에 샀나요? 2010년 5월에 사서 11년 5월, 12년 5월, 13년 5월, 14년 5월, 15년 5월. 에이, 한 달만 있다 팔지. 그러면 5년을 채워가지고 3호 15 될 뻔했는데 얘는 4, 3, 12밖에 안 돼가지고요. 그러면 4억 4천이니까 4억 3,750만 원이 과표로 잡히는 것 같네요. 정답은 동그라미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안 되지만 우리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만 안 되니까 1번부터 벌써 맞는 설명이겠네요. 2번 거주자가 토지를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 양도로 포죠. 왜냐하면 현물출자도 대물면제 등과 함께 넓은 의미의 양도 일종이니까. 3번 양소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년이죠. 4번에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용수익일이 아니라 나머지 금액 나머지 것들이 많이 있죠. 등기접수일이라든지 여러 개 있는데요. 등기접수일이 일반적으로 가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설명. 5번에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사감기인데 얘는 환감이라고 해서 순서도 틀렸고요. 기준시가도 안 나와 있고 하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이 부당행위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문제도 부당행위와 관련된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거주자 갑은 2015년 토지 A 등기된 토지고요. 비사업용 토지는 아니고를 양도했고 다음 자를 위해서 이를 이용하여 갑의 토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 차이까지만 계산을 하는 문제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차이까지 물어보느냐 아니면 우리 차익이 아니라 과세 표준까지 물어보느냐도 잘 컨트롤 하셔야 합니다.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괜히 문제를 막 길게 풀고 엄한 답을 쓸 수도 있습니다. 갑은 2008년 10월 15일에 부친으로부터 시가 4억인 토지 A를 2억에 양수하였습니다. 싸게 사오셨네요. 근데 갑은 토지 A의 저가 양수와 관련하여 이미 상증법에서 증여세를 과세받았고요. 그 증여재산가액은 8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억에 싸게 사오는 바람에 이미 증여세를 8천 정도를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8천을 더 더해줘서 양도차익을 좀 줄여줘야 이중 불이익은 아니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갑은 2015년 8월 10일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을에게 부친으로부터 양수한 토지 A를 5억에 양도했는데 시가는 6억인데요. 어차피 이게 지금 부당행위 있는 사이는 아니니까 5억 쓰시면 되겠네요. 부당행위가 있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토지 A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과 토지 A를 양도하기 위한 직접 비용으로서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1,000만 원이랍니다. 양도차익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도차익은 간단하게 2억 1,000만 원이 나오는 문제겠습니다. 자, 우리 22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22번 문제. 다음 자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인인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거 14년 기출문제네요.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네요. 양가로 1번 갑은 토지를 2003년 1월 10일 갑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현금 1억에 취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갑에게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 1,000만 원 있어서 아마 이건 그때 당시에 세금을 냈을 거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취득가액을 늘려서 이번에 양도차익을 줄이면 된다. 맞죠? 이번에 토지 취득 시 취득세 300만 원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된 세액 없이 그대로 필요경비로 이번 기회에 인정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양도일은 2015년 2월 10일이니까 10년은 충분히 지났네요. 그 다음에 양도가액은 2억이고 시가는 2억 1천인데 어차피 특수관계 있는 거래 아니니까 2억 1천 시가여더라도 2억을 내시면 되겠네요. 특수관계인한테 양도했군요. 특수관계인한테 양도했는데 2억 1천하고 2억은 3억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5% 차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이 그냥 2억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토지는 국내에 소재한 등기된 것을 등기됐으니까 기본공제는 해주는데 뒤에 보니까 비사업용 토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빠진 거 없나요? 보면 이게 8,700만 원 나오고 문제에서 과세표준까지 물어봤죠? 그러면
250을 빼주면 되니까 8,450만원이 정답 되겠습니다. 24번 풀어보겠습니다. 24번 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 요거는 지금 여기서 풀 문제 아닌 것 같고요. 우리 25번 풀어볼까요? 25번에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개수로 맞는 것을 물어보는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보시면, 가부터 보시면 국가의 도로 용지로 수용된 경우죠. 이제 수용의 경우니까 국가에 비록 수용이 됐으나 우리 수용에 의해서도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나오니까 일단은 가는 수용의 경우도 세법상 양도에 해당되고요. 한 개죠. 일단 나에 보시면 휴양 콘도미니엄을 영위하며 자산 총액에 대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특정 주식 그럼 B에 걸리죠? 이것도 과세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2개. 다 법원의 확정 판결 신탁해지는 과세 안 들어간다고 했죠. 비상장 주식을 대물변제로 합니다. 대물변제로 했고 아무리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얘는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대주주 여부를 불문하고 대물변제로 거래했으니까 3개째네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인데 코스닥 상장법인 주주로서 지분율이 3%입니다. 4%부터 제가 대주주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이것도 양소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겠죠.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을 이혼 시 이전하면 제가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 토지 재개발법에 의해서 환지 처분이나 지목이나 보류주 충당이면 이거 아니죠. 양도 담보를 했는데 채무 불이행 나버렸으니까 그러면 언젠가 내 토지가 넘어가니까요. 이 경우에 지금 4가지 네 가지가 양소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좀 보죠. 다음 중 양소세 2월과세와 우회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배우자 간 2월과세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증여할 때만 배우자 관계라면 나중에 양도할 때 심지어 이혼하더라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1번에 틀린 설명이고요. 2번 배우자 간 이월과세 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 특이하게도 가운데 낀 수중자가 된다고 그랬죠. 3번 배우자 간 이월과세 시 자산 수중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증여받은 자산 중 일부만 양도하면 당연히 이 비용 인정도 양도 비율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만 필요경비로 봐야 하고요. 4번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즉 동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와 증여세 양도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다이렉트로 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그것보다 적은 경우에 한한다. 즉 거꾸로 다이렉트로 양도했을 때 양소세가 큰 경우에만 적용받는 규정이고요. 5번에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서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가 양소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아까 다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 뒤에 나오는 문제들도 앞에서 풀었던 것들하고 거의 유형들이 비슷하니까요. 문제풀이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절에 신고와 납부, 이제 소득세가 거의 끝나가는군요. 신고와 납부부터 또 계속 가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빈출유형 01에 보시면 신고와 납부인데요. 1번 내무의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입니다. 양가로 1번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퇴직 양도소득 금액에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거 1, 2, 3, 4월에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5월에만 받아주는데요. 그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요. 화살표 내용 중요한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 있을 때도 일단 납부할 필요 없이 신고를 하나 또 하셔야겠죠. 반가로 이번에 첨부서를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서류 및 합계전액 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내야 하고 안 내면 바로 무신고입니다. 특례 보시면 거주자 사망이죠. 상속인은 그 상속계실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사망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신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이고요. 거주자 출국도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출국일 전날까지 미리 세금을 싹 신고하셔야 이 사람이 외국으로 비행기 탈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확정신고 예외인데요. 반가로 1번 연말정산 대상 소득만 있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할 필요 없고요.
반가로 2번에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도 확정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3번은 이제 1번과 4번, 2번과 4번, 3번과 4번의 조합이죠. 이렇게 조합을 이루더라도 별도로 확정신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반가로 4번에 분리과세만 있다고 해서 8번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굳이 확정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반가로 5번에 분리과세 소득과 결합되는 경우라고 해서 위에 1번부터 7번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결합되는 경우로서 꼭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반가로 6번의 기타는 수시 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수시 부과로서 모든 과세 문제가 종결됐으니까 또 확정신고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11번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어도 이미 제가 토지 건물을 판 다음에 그달 말일부터 플러스 2개월에 예정신고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굳이 확정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4번에 확정신고 납부인데요. 기한 보시면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납부도 하란 소리고요. 분납 1,000만원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는데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 초과되는 금액만 분납이 가능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절반까지 분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니까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납의 경우는 딱 하나만 가능한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상 채권으로 물납 딱 하나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네모의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해서요. 이거 한마디로 면세사업자만 하는 거거든요. 이거 2014년 기출문제였죠. 면세사업자는 다른 사람들이 4월, 7월, 10월, 내년 1월 달에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할 의무가 없죠. 그러면 국세청이 궁금하거든요. 얘가 도대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살아있다면 1년에 얼마 벌었는지 궁금해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양가로 1번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익금액, 특히 매출액이 얼마인지 내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대상자 보시면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만 이거 하시는 겁니다. 가로 열고 해당 과세기간 중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자 포함하고요. 기한 보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2월 10일까지 하는 게 매우 독특한데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면세사업자만 하고요.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있고요. 기타 보시면 분리상의 사업장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꽃표시가 개정되는데 사업자가 부가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들을 경영해서 면세매출액, 즉 면세사업 수익금액을 그냥 부가세법상 신고만 1월 25일 날 제대로 해버려도 면세사업에 대해서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걸로 봐주기 때문에 앞으로 과세면세를 겸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가뿐해졌죠. 1월 25일까지 과세면세 매출액만 잘 신고하시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또 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고요. 3번 네모의 성실신고 확인제도라고 해서요. 개인사업자 중에 매출액이 상당히 크신 분들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좀 더 성실하게 기장을 했다라고 도장 하나 더 찍어주는 제도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무사 등이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의 제출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땡마크에 대부분 매출액 기준은 직전 기준으로 가는데 얘는 해당 기준으로 갑니다. 올해 과세기간의 수익금액 기준이 도소매업 부동산업은 20억, 제조 숙박업 서비스업은 15억, 부동산 임대업 등은 5억인데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당연히 이 금액을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꽃표시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사, 회계사도 자신의 매출액이 요 기준액을 넘어가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그대로 끌려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신고시 제출 혜택이라고 해서 반가로 1번 신고기한이 다른 사람들은 다 5월 말까지인데 이 사람들은 6월 말까지로 한 달을 연장해 주고요.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우리 기장대리 했던 회계사 세무사한테 낸 거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데 옆 페이지 가보시면요. 미제출 시는 가산세도 있습니다.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경종으로 인해 0보다 크게 되는 경우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땡마크 정기선정 외에도 세무공무원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무조사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성실신고 확인을 꼭 하셔서 세금을 내셔야겠습니다. 기타 규정,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4월 말까지는 납세지 관할 세무사장에게 나 이 회계사, 이 세무사하고 같이 나 이번에 성실신고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땡마크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제출 서류에 더해서 빚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나 회계사 등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회계사 세무사가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자, 살펴보시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 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마지막 땡마크 웃긴 얘기인데요.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세무사가 도장을 찍어주는 건 말도 안 되죠. 이거를 자기 확인 금지라고 해서 이건 당연한 소리 같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기납부세액부터 나오죠. 기납부세액을 보면 1번 내부에 중간연합이 있습니다. 의미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중간연합세액을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징수. 소득세는 플러스 5개월인 거 아시죠? 그래서 중간연합도 6월 말 잘라가지고 플러스 5개월. 절차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간연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면 되고요. 금액은 보시다시피 원칙적으로 직전과세 기간의 납부 실적의 절반을 중간연합으로 고지서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예외 보시면 예외적으로 올해 매출액의 실적 기준이 안 좋으면 실제로 6개월짜리를 우리가 실적 기준으로 할 수가 있죠. 동그라미 1번 산출세액은 중간연합 기간에 종합소득금액 6개월짜리니까 2배로 환산한 다음에 종합소득공제 빼주고 세율 곱한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까 2배 곱했으니까 뒤늦게 2로 나눠가지고 산출세액을 2로 나눈 다음에 중간연합 기간에 세액 감면 공제 기납부세액을 빼주고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 기타 규정이라고 해서 중간연합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분납이 가능하고요. 중간연합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년 5월 달에 한 번에 징수하면 되니까요. 3번에 소득세 중간연합세액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절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1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중간연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없거나 퇴직이나 양도소득만 있으면 중간연합 의무가 아예 없죠.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에 주 2번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연합 의무가 없다고 해서 신규 계시자가 왜 중간연합이 없겠어요? 원래 작년도 절반 되는 거니까. 2번 수시부가로 끝났습니다. 중간연합 없습니다. 3번 속기 타자 등 사무지원, 4번에 보험모집원, 5번째 사업소득 중 반문 판매원이나 후원 방문 판매원, 그 다음에 6번째 납세조합 등은 중간연합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 3번 내려오시면 중간연합 기간의 실적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항상 우리 30%의 채 미달되는 경우는 실적 기준 쓸 수 있죠. 그게 어딨냐면 양가로 2번 보시면 사업부진이라고 해서 내용 보시다시피 중간연합 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연합 기준액의 채 30%도 안 될 만큼 망해버렸으면 이번 기회에 이번 중간연합에 뭐하러 작년 낸 거에 절반을 내겠어요. 실제로 내가 얼마나 잘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를 실적 기준으로 그냥 신고하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2번 네모의 원천징수 보시면 의미는 국내에서 아래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에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즉 이번 1월이니까 월급 줄 때마다 직원들한테 일정 금액을 띄워놨다가 다음 달 10일인 2월 10일까지 대신 회사가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죠. 양가로 이번에 대상 소득 및 세율 보시면 이자와 배당 소득은 14%, 아시겠지만 비영업 대금 이익이나 출장부 사업자는 25%, 그 다음에 비실명 금융소득 38%, 90%,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기본세율, 장기채권이자 중 분리과세 신청하면 30%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사업소득의 수익금액의 3%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건 아니라고 그랬고요. 매우 독특한 경우에만 3%로 수익금액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의 근로소득은 상용근로자는 매월 간이세액표를 원천징수한 다음에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 하시면 되고요. 일용근로자는 일 10만 원을 공제한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의 6%까지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의 연금소득은요.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내년 1월 달에 연말정산 하시고요. 사적연금은 5%, 4%, 3%짜리를 나이에 따라서 우리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반가로 5번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금액의 20%,
복권당첨 소득은 3억 초과하면 30%, 그 다음에 연금의 수령 자기불입금 및 운영수익은 15%로 원천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은요, 과세표준의 기본세율, 즉 연분연수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봉사료는 수익금액의 5%, 이렇게 해서 원천유수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의 원천징수의 시기인데요. 반가로를 원칙 보시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로 띄어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고요. 반가로 이번에 지급시기 의제인데 이걸 한두 번씩 문제에 건든 적이 있죠.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지급하지 않았어도 이를 지급한 걸로 보고 국세청은 이제 의제 및 원천징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넘겨보시면요. 이게 시험에 가끔씩 등장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이자소득은 A, 정기연금 연결 정기적금은 그냥 저축기간이 끝나면 원천유수로 가져가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B 보시면 금융회사가 매출 중개하는 어음 표지어음의 이자 할인액은 할인 매출일 이때가 원천유수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C에 동업기업 과세 특례로 배분받은 이자소득은 지급받은 날인데 단 동업기업 과세 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미지급 시하면 3개월 되는 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배당 보시면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일부터 3개월 되는 날까지 현금 안 들어오면 현금 받은 걸로 보고 그냥 과세하겠다는 소리고요. 현금 준 걸로 보고 원천유수 하란 소리죠. 과세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금 준 걸로 보고 원천유수 사서 내라 이거예요. 국세청에다가. 이거는 지금 원천징수 특례를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출자공동사업자는 지급받은 날인데요.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지급이 안 되면 과세기간 종료 후부터 3개월 후에는 미지급돼 있으면 그냥 지급받은 걸로 보고 국세청한테 원천징수 납부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세청만 좋은 규정들을 배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따라 적용받는 배당소득도 지급받은 날 그리고 3개월까지 미지급시면 3개월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인데 미지급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고 11월분까지는 12월 31일, 12월까지 연말정산이 만약에 미지급되면 상당히 기분 나쁜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는 내년 2월 말일날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해서 지급을 받은 걸로 보겠습니다. 양가로 동그라미 4번의 근로소득이죠. 미지급된 근로소득은 11월분까지는 12월 31일, 12월에도 미지급되면 내년 2월 말에 중간정산 해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지급된 걸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인데요. 안 줄 거면 주총에서 결의나 하지 말지. 주총에서는 결의대로 결의를 다 해놓고 지금 나한테 상여를 안 주고 있으면 잉여금 처분 결의일부터 3개월 되는 날 단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잉여금 처분 결의 받았으면 이건 내년 2월 말일입니다. 퇴직소득은 11월까지 돈이 안 나오면 12월 31일자, 12월 것도 안 나오면 내년 2월 말일자로 받은 걸로 봅니다. 소득 처분한 소득은요, 보면 인정배당, 인정상여, 인정기타 소득으로 입금산임이 나온 거예요. 세무조정할 때. 그러면 첫 번째 땡마크에 법인이 세무조정 후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법인세 가표,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이고요. 그 다음 땡마크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이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라는 걸 받은 날, 그날 소득처분에 대해서 소득처분 소득에 대해서 우리 원천징수에서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옆 페이지 양가로 4번 보시면 원천징수 반기 특례인데요. 직전과세 기간에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 인원이 평균 인원수가 20명도 안 되면 이거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내기 힘드니까요. 7월 10일하고 1월 10일 두 번만 내시면 됩니다. 우리도 지금 신규 사업장이 올해 새로 생겼는데 신규 사업자 경우에는 직전과세 기간에 평균 사람 인원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신청일에 속하는 반기에만 원천징수 반기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가로 5번에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이 세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게 합병되는 경우 지배주주가 변경 후 회생 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상해 처분되는 경우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A사와 B사가 있는데 A사가 망했어요. A사가 그래서 B사한테 채무자 회생을 한 법률에 의해서 합병됐어요. 자, 근데 이 망하기 전에 A사의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장난을 많이 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야 발견하면 입금산임이나 송금불산 200팩에 원래는 상여처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임직원이 일로 다 끌려왔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 임직원을 보기도 쉽지 않고요. 이거 상여처분하면 새로 합병으로 사온 B회사는 너무나 업무 부담이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소득세를 아예 원천징수를 안 하겠다고 작년부터 이런 규정이 새로 나왔습니다. 양가로 6번의 기타 규정인데요.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의 경우는 원천징수가 아예 면제가 돼버리는데, 첫 번째 당연하지만 비과세 소득이나 면세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소득이 이미 종합소득이 합산되어 그 소득세가 가세된 후 그 미지급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럴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우리 주 2번에 보시면 반기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죠. 보다시피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 상여, 처분, 기타 소득 받는 거 반기별 특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조세 주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 처분되는 것도 반기별 특례 없고요. 마지막으로 비거주자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액도 반기 특례가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244페이지까지 했고요. 그 뒤에 3번 네모에 예정신고 2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이 부분부터는 잠깐만 쉬었다가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